보궐선거 패배로 위기론이 확산되는 여권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보고 오시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 일단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행동까지 변한 거다, 모두 여야가 수긍하려면 윤 대통령이 뭘 하면은 진짜 변했구나 할 수 있을까요? 재보궐선거 이전에는 전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혹은 뭐 장관들을 향해서 싸워라, 전사가 돼야 된다. 이게 다 이제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 대통령의 생각이 저런 거구나. 근데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오는 누그러진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원으로 나옵니다. 홍보수석을 통해서, 뭐 대변인을 통해서, 혹은 관계자를 통해서. 아,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진짜 변한 건지 아니면은 참모들이 조금 마사지를 해서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변했다, 변하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확고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면 직접 소통을 하시라. 아니 뭐 저는 대체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 뭐 지적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며칠간의 대통령의 워딩은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지방의 행사에 참석했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그리고 당정 소통 이렇게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은 늘 옳다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은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과를 넘어서 가지고 반성이에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는 걸 대통령께서 직시하시고 그렇게 솔직 담백한 심지어 반성이라는 표현까지도 해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과 소통 또 국민이 옳다고 하는 그런 기조를 통해서 국정기조가 전환되는 것이 저는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도층에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7대 3의 구조를 지금 거꾸로 완전히 3대 7로 뒤바뀌어졌잖아요. 그럼 수도권, 중도층, 그리고 청년층 이분들이 다시금 그 윤석열을 선택했던 다시 그 마음으로 가져오게끔 하기 위한 어떤 액션 플랜들이 분명히 나와야겠죠.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진짜가 되려면 몇 가지 바로미터를 딱 세워놓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은 늘 옳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송구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라기보다는 소설가 김한길 우리 국민통합위원장의 워딩이었을 것이고 반성이라는 부분도 내가 진작 국민통합이 이야기를 들을 걸 그랬다라는 반성을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반성을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는 김한길 위원장의 워딩이 전해지는 건데 이게 체화가 되려면 전 4가지 변화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사에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비서실장 정도는 자리를 내놓고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여당에게는 좀 더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당 사역 오찬하시는 모습은 좋았는데 저는 사실 내심 놀랐던 게 오전에 전화해서 점심 먹으러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조율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예우를 해주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된 모든 사진에 보면 대통령님만 입이 열려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듣고만 있어요. 여전히 여당의 소통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야당은 뭐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만나시라. 마지막은 지금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기자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으십니다. 뭐 지금 현재 1년 반에서 어떻게 결산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자회견 장소, 자리 이런 정도를 만드시면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누구라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당 당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제1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87년 우리 육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없었던 현상입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더 엄혹했던 그런 어떤 정권 시절에도 그런 만남은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제도나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둘러 가지 말고 이제는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시려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이고 법률이고 협조를 구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눠야 이게 정치죠. 아니 그 유승민 의원도 만나기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죠? 이재명 대표와의 문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뭐 박원석 의원님 뭐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법적 리스크가 이미 당 대표가 되기 전에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위로서 정치적인 야당의 대표로서 그냥 독대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앞으로 여러 각계 이야기를 경청할 네. 것이다라고 답했어요. 이재명 이건 답변이 대표 좀 달라지지 그 않았어요?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수지가 뭐 지금 세계 200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민생이 어제 오늘 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올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최소한 여의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을 통과시킬 권한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지금 더 쏠려 있는 상태고 여당은 협상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은 대화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뭘 내주고 싶어도 주고받자라고 장터 가서야 물건을 내놓을 텐데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김기현 대표는 계속 같이 회동을 하자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거부하고 있으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에서 볼 수 있듯이 김기현 대표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반쪽이 나서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만을 상대로 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당을 패스하고 내가 그러면은 단독으로 좀 야당의 대표와 계속 거래를 하겠다?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인물 판도라 김한길 위원장을 열어놓고 왜 윤 대통령 변화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궁금하셨을 텐데 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반성을 언급한 변화 그 배경에 이 멘토인 김한길 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김한길 지금 현재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정치 갈록이 1990년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거 지금 한 35년째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국민통합위원장이 가장 지금 적임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로 가수 조영남 씨가 노래 부른 그 하계장터라는 노래 아시죠? 그 하계장터를 작사한 분이 바로 김한길 위원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하계장터엔 아가렛말 하동사람 빈말 구례사람 이 김한길 위원장은 뭐 늘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탈이념적인 그런 중도 정당 정치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갈등으로 지금 반목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정부를 풀어나가는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2013년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때 아시다시피 여주 지청장으로서 검사 시절에 국정원 댓글로 수사 배제되면서 당시에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가 김한길 대표였거든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발언을 했던 그 현장에 김한길 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옆에서 대통령을 모셨을 때 후보 시절에도 늘 김한길 대표의 말씀들을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직접. 그리고
존경심을 늘 표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더 큰 역할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민심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는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계 입문 때부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왜 이제 이렇게 김한길 역할론이 부상했느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 김 위원장의 존재감이 부각됐던 장면이 있었죠. 제가 보니까 뭐 회의도 엄청난 횟수를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이런 거 보면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 힘을 실어줬을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거 아닐까? 하는 궁금점이 생겨요. 뭐가 되든 대통령의 플랜 B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한길, 김병준 이제 두 분을 저는 꼽아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중량감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다만 절대로 대통령보다 반발 뒤에 서 있을 줄 아는 그 도를 지키는 분들인 거죠. 대통령은 본인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데 자꾸 거기에 다른 중량감 있는 인사가 등장해서 대통령의 시선을 뺏어간다?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그림입니다. 반발 뒤에서 대통령을 돋보이게 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혁신위로 가냐, 뭐 비대위로 가냐 무슨 논의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전 역할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다만 김한길 대표가 가진 하나의 단점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결속력을 다질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겠죠. 이 총선 역할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고 지금 여권의 위기와 맞물려서 이 김한길 위원장이 총선에서 역할하는 거 아니냐 이 역할론이 나오고 있어요.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예요. 비대위원장 썰 그리고 창당 썰. 저는 비대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신당 창당의 마코 배우가 이분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섣부른 그런 예측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진짜 섣부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일신해서 내년 총선 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 간에 지금까지의 소통 방식이 아닌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면서 집권당의 면모로서 국민적 신뢰 뭐 이런 걸 다시 확보하는 그 과정이지 지금 현재 비대위 이야기하고 신당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약간 뜬금없습니다. 뜬금없다.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로는 향후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총선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뒷받침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뭐 김한길 대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분이 오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발신당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강서 재보궐선거 전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대통령한테 있던가 아니면 여당이 대통령과 너무 이게 견해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치적으로 불능화돼서 소생 가능성이 없다. 새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면은 이제 신당 창당에 나설 텐데 이제 그런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애매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죠. 그 총선을 앞두고서 이른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영입 보통 이런 걸로 되는데 이제 영입이 잘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내년 총선에 승산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많은 인재들이 찾아올 텐데 그렇지 않아 보이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대통령으로서도 여당으로서도 고민일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부분적인 세력 확장 차원에서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재창당 방식으로 외부에 있는 세력을 결합시키는 그게 정치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이른바 이제 재창당과 같은 그런 어떤 리모델링 같은 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뒷받침이 돼야 친윤 중심의 무슨 신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파괴력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12월 친윤 중심의 신당 창당설은 뭐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인물 판도라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화의 그 배경이 아니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화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국감 이슈에서 나온 건데요. 김승희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립니다.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전지를 내린 날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충격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즉 이 폭행 사건이 최근에 벌어진 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벌어지던 날 문제가 되던 날 당시에 그 어머니가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대통령과 자기 남편이 있는 사진으로 교체를 해서 그 반의 학부모들이 다 그걸 알 수 있도록 아 이런 집이구나 했다라는 점이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폭행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와 2학년짜리 싸움에서 전치 구조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3학년 가해자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전학이 아니라 반을 바꾸는 거였대요. 이거 무슨 얘기죠? 무슨 생각을 해서 3학년 학생의 반을 옮기는 것으로 이 문제를 덮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정상적이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사표를 내고 그리고 아이가 이런 정도면 좀 심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아이를 더 보호하거나 케어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여기까지 진행되도록 그냥 모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왔다는 자체가 전 좀 놀라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은 상당히 그 신속한 판단을 하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렇게 정상 외교를 위해서 이제 해외 순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전격적인 수행 명단에서 아예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사표 수리를 바로 즉각 해버리고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이 학폭 문제는 예하간에 앞으로 계속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학폭을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법안을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빨리 이런 것도 민생 법안과 함께 처리되면은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이제 우리가 수습하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에 대한 후속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된 실체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저는 나온다라고 봐요. 근데 그 이전의 모습과 다 달라진 모습이죠.